자, 그러면 이제 그 중세사 부분을 볼게요. 자, 중세사는 이제 제가 진행할 때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어, 먼저 전환길 규제를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그, 푸셈에서 이제 푸셈 선거는 이제 볼 거예요. 그리고, 한 통 보고, 그 다음에 지도서 뭐 구특,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전에는 분야사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너무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혼잡스럽게 해갖고 한 권 다 띄고 그 다음 한 권 띄고 그 다음 띄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진행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럼 전환기 그 서브노트 교재를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22페이지 펴보세요. 22페이지. 자, 22페이지 일단 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보면 고려 왕조 이제 정치사부터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태조 부분인데 태조 부분은 이제 그 수능이라든지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한국사 능력에서는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은근히 이제 임용에서는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나오는 것들 보면 걔 다른 문제 끼워가지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뭐 구체적인 그 정책 같은 건 넘어갈게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이제 여기 좀 보면 이제 훈요 10조 부분 있죠? 훈요 10조 부분만 좀 내용을 파악을 해두시고 신문 28조하고 이제 비교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전에 통치제도와 관련돼 갖고 역군전이 언급돼 있었어요. 역군전 지금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종 정종 넘어가서 강종 때를 보면 이 강종 때도 시험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수능이라든지 한국사 능력에 근데 임용에서는 거의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여기서 좀 볼 때 이제 좀 볼 게 많으면 기법사 균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균열. 자, 그 다음에 성종 때가 상당히 중요하죠. 성종 때. 그래서 성종 때 이제 시험 나온 거는 최승래 15, 28조. 그래갖고 주로 이제 그 내용들 보면 6.25 정치 시연, 12목 최초 지방을 파견했고 연등의 8간의 폐지, 그 다음에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구성돼 있죠. 그래서 그 실무 28조 내용은 좀 약간 사료 분석하면서 같이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중국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통치제를 정비를 했죠. 그래서 이성육부제나 중추원, 삼사, 도병마사, 식목도감 등등등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성육부보다는 삼성육부인데 실제 운영은 이제 이성육부 형식으로 이제 운영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의 무무관에게 중국식 문상계를 지급했다. 예. 그래서 이제 무상계는 나중에 이제 그 전에 그 문무상계가 이제 완비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문무상계 여기는 좀 약간 그런데 문무상계제가 완비됐다. 자, 그래서 문상계는 강종 때 지급했고 그 다음에 성종 때 무상계 지급해서 문무상계가 완비됐는데 자, 고려시대 때하고 이제 중국의 문무상계는 좀 다르죠. 예, 문상계는 중앙간직에 주는 거고 무상계는 이제 탈라 왕족, 여진추장, 그 다음에 향리들에게 부여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무상계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넘어가서 이제 그 목종 때 좀 눈여겨보면 목종 때 개정정식가를 실시했죠. 그래서 이 개정정식가는 그 앞에 이제 경종 때 시정정식가와 달리 인품을 배제한 채 간등만 기준으로 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경제살 때 다시 제가 얘기할 테고요. 그 다음에 강조의 정변이 났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강조의 정변. 그래서 목종을 폐위시키고 현종을 즉위시키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권한의 2차 침입의 어떤 배경이 돼요. 구실이 되죠. 자, 현종 때는 요때 이제 누가 쳐들어왔어요? 그 권한의 2차, 3차 침입이 일어났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헌종이 지방에 피신하죠. 2차 침입 때.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그 지방체제 3차 침입 때죠. 예. 그래서 2차 침입 때 해갖고 3차 해가지고 그때 이제 뭐냐면 지방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이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도 양계제나 사도오부 팔목 이런 것들 이제 정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제도도 이제 경기도 지역도 다시 정리하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오는 자 그러니까 현종 때 대규모 지방 제도가 정비됐고 2차 때나 3차 때 이제 침입을 이제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2차 때 이제 뭐냐면 또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문종 때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문종 때. 자, 문종 때 경정정식가가 시작되죠. 문정식 때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한양이 남경으로 이제 습격돼요. 그래서 동경 대신에 남경을 이제 더 중요시하겠다. 이거는 무슨 길지설과 연결되죠? 남경길지설과 연결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종 때 보면 요때 별무반이 조직되죠. 예, 별무반이. 그리고 이제 합회가 발행된다. 합회가. 그래서 합회 발행은 이제 성종 때 권원중고 있죠. 그 발행이 잘 안 됐다가 다시 중국의 송나라에 영향을 받았고 동전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갖고 합회를 발행하고 그 다음에 간학진흥체로서 서적포를 설치하고요. 자, 예종 때는 그의 아버지였던 숙종 때 만든 별무반을 바탕으로 해서 윤관이 그 여진족을 토벌해서 동북 구성을 이제 축출하고 그 다음에 유민들 다스리게 간물을 파견하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그 주염에만 이제 관리를 파견했는데 이제는 밑에 속형까지도 간물 파견하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학진흥책인데 이제 뭐 칠제를 설립하고 천연관 보문각 한문연구소를 만들고 양형구단 장학제를 만들죠. 그래서 여기 숙종부터 해서 예종, 인종까지 간학진흥책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왕권을 강화하면서 귀족들이 이제 근거지가 됐던 사학 12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죠. 국왕 중심의 어떤 이념적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실시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인종 때의 대표적인 난이 무슨 난과 무슨 난이에요? 이자경난과 묘청의 난이죠. 이자경난과 묘청의 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묘청의 난은 이제 그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한번. 서강필지설과 관련돼갖고 시험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때 이제 묘청의 난을 진압하고 나서, 그러니까 무신정의 정에 김부식이 뭘 편찬했죠? 삼국사기를 편찬했다. 예. 그리고 인종 때 경사 육학이라든지 향교가 정비되기 시작했고요. 자, 그 다음 의종 때 그 유명한 무슨 난이 나요? 무신정변이 나죠. 무신정변. 자, 그거 이제 명종 시절 거쳐가지고 고종 때 이제 그 뭐냐면 있는데 요 중간에 최충원이 지휘하고요. 집권하고 그 다음에 최후가 이제 고종 때 집권을 하죠. 요때 이제 몽고가 쳐들어와서 강화도를 천도를 하는데 자, 요게 몽고의 1차 침입이 이렇게 끝나고 나서 강화도를 천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침입으로 연결되죠. 그 다음에 이제 원종 때 개경을 한도하고 녹가전을 지급했다. 이 녹가전도 예전에 뭐와 비교해서 나왔냐면 전시가와 비교해서 한번 나왔어요. 이게 2차 기출문제로.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때 이제 원의 내전 간섭 때 이제 내용을 볼게요. 원의 내전 간섭기에 보면 일단 두 차에 거쳐서 일본의 원정을 가고 그 다음에 영토가 축소되죠. 쌍성 총관부, 동령부, 탄양 총관부 이렇게 이제 세 개로 이제 그 원나라를 내주게 되는데 쌍성 총관부는 이제 공민왕 때 이제 무조건 탄환을 하죠. 탄환하고 그 다음에 동령부 같은 경우에 서경을 중심으로 이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충녕왕이 계속 요구되니까 줘요. 그래갖고 이 동령부가 없어진 게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용양으로 가요. 요양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걸 누가 공격하죠? 공민왕이 공격하죠. 그래서 공민왕의 공격을 요동정벌도 되지만 동령부 공격이라는 것도 이 동령부가 원래는 평양에 있다가 요양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탈라총관부 때도 이제 그 충녕할 때 수복이 되고 내전 간섭 보면 전반적으로 간제가 격화됐어. 그래서 종전에 이성육부제, 그러니까 또는 삼성육부제가 이제 뭐냐면 성자가 이제 항제국이다 해가지고 국화시키고 다 사자 체제로 넘어가죠. 예. 그래서 이제 사사가 설립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추원은 밀집사가 되고 그 다음 어사된 감찰세가 되죠. 원의 부마국이 되고 다루가치가 파견돼서 이제 간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눈여겨볼 게 입성칙동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일종의 중국의 그 원나라의 한 성처럼 만들어갖고 고려 왕실 없애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입성칙동을 했지만 그 당시 이제 하다가 주정하고 끝났어요. 여기는 또 반발이 크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충녕왕 때는 충성왕까지 쭉 해가지고 보면 되게 원간섭기 때 왕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가 시와 배에 뭐가 붙어요? 충자가 붙어. 네. 그래서 이제 원나라가 이제 시호를 줄 때 충을 갖다 붙여주죠. 자,
충녕왕은 이제 그 당시 일본에 원정을 했고, 그때 정동행성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그 홍자병이 평민 18살을 건의했고, 필자적이라고 해서 이제 국왕 측근기관이 또 만들어지죠. 자, 그러니까 간학진흥책으로 국학을 성균관으로 계칭하고, 문무를 건립하고, 서파전을 설치하고 등등이 있는데, 국학하고 성균관의 차이점이 뭘까요? 국학은 유교 외에도 기술학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통틀어 공부하는 거고, 성균관은 그 유학만 있어요. 유학 중에 뭘 공부하는 거죠? 성리학만. 예, 그래서 이게 특화시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충성왕인데, 이 충성왕은 되게 유명한 왕이에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충녕왕이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가 제국공주죠. 후비나의 그 딸.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귀한 집이죠. 아니, 금수저 중에 금수저인데, 이 사람은 두 번 그 왕이가 됐어요. 하여튼, 이 사람은 이제 권문세조 인사 독점 기구로 변제된 정방을 폐지하고 사립원을 설치하죠. 그래서 1차 개혁은 사립원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이 일어나.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조비 무고 사건으로 개혁이 중단되고 다시 아까 아버지였던 그 충녕왕이 왕이 되고, 그래서 대도에 있다가 그 당시 이제 무종이 옹립한 크게 기여해가지고 심양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아버지가 죽으니까 고조 왕까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잠깐 이제 고조 왔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고조 왕이면서도 진짜 고조에 별로 없었어요. 다 그 대도에 있었어. 대도에서 편지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정치를 했죠. 전지 정치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격을 받게 되죠. 이 사람이. 왜냐면 충성왕도 있고 심양왕도 있으니까 그 자리를 왜 두 개나 왕을 두 개나 갖고 있냐.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죠. 형식적으로. 그래서 그 충성왕의 왕의 지위는, 고려왕의 지위는 누구한테 줘요? 충수왕한테 주고, 그 다음에 심양왕, 그 다음에 심왕이라고 또 했죠. 네, 심왕의 지위는 누구한테 주냐면 자기 조카한테 줘.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내분이 일어나요. 예. 자, 하여튼 그 사람은 이제 2차 집권기에 여러 가지 개혁을 했는데, 가격법을 제정했고요. 이것도 예전에 기출 예문에 나왔죠. 그래서 소금전매제를 실시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망건당을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이제 설치해갖고 성리학에 바탕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쭉 와서 이제 충혜왕이 있는데, 이 충혜왕은 상당히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약간 난폭한 군주? 이렇게 하다가 원나라 공주까지도 이제 성폭행하고, 나중에 잡혀가고 죽게 되고, 그의 어린 왕이 그 아들이 등장하는데 충무왕이야. 예. 충무왕 때 개혁정을 했는데, 물론 충무왕이 그 당시 8살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건 아니고, 자기 어머니가 중심으로 해서 개혁을 했는데, 요때 뭐가 설치되면 정치도감이 설치됐어요. 이 정치도감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이 충무왕 때를 기점으로 해갖고, 신진사대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진사대부는 반헌적이고 개혁적이고 이런 그 신진사대부는 정치도감 이후부터 출현했다고 보면 돼요. 그 이전이 아니라. 그래서 요때부터 기점을 해갖고 나왔다. 자, 그 다음 공민왕 때가 이제 되게 중요하죠. 여기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자, 공민왕 때 시대의 변화를 봐야 돼. 국제정세가. 요때가 무슨 교체기였죠? 원명교체기야. 원나라가 쇠퇴되고 명나라가 등장했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개혁이 번번이 실패했던 게 뭐냐면, 원나라가 좀 지원해줬다가 자기 이해관계가 좀 틀어지면 어떻게 해요? 탄압을 하거든. 근데 이때는 본격적 개혁이 가능했던 것이 원나라가 쇠퇴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고려 내정이 간섭할 여지가 없었어요. 대신에 누가 등장했죠? 명이 등장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단계는 이제 1단계는 반원 자주 정책을 했죠. 그래갖고 기철을 수청하고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고 그다음 쌍성총감을 수복을 했는데, 자, 요게 기철 수청 그다음 정동행성 이문소시 쌍성총감을 수복이 1456년 같은 날에 또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예. 그때 이제 쌍성총감부가 이제 무조건 수복됐는데, 그때 이제 한약관 인물 중, 그러니까 이자춘이 있죠. 이자춘. 원래 이자춘은 쌍성총감부의 관리였는데, 고려 왕씨가 서로 결탁을 해가지고 쳐들어올 때 문을 열어준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이자춘이 왜 중요하냐면, 그 이자춘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성계죠. 이성계. 그래서 이성계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근거지가 됐던 곳이 그 동북방면, 쌍성 총괄 부근이죠. 자, 2차 때 홍건적이 침입을 받아서, 그때 이제 2차 침입 때 공민왕이 어디로 갔어요? 안동을 피난 갔죠. 그 다음에 이제, 왕권 강화 정책인데, 요때 이제 왕권 정책이 이제 됐던 게 흥왕사의 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의 이제 측근이면서, 이런 사람 김용이라는 사람이 공민왕의 시해를 시도했어요. 원래 김용은 공민왕하고 옆에 있었는 되게 측근이야.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뭔가 삐그덕거려갖고 이게 김용이 이제 친원파에 등록하고 공격을 했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왕권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그때 등용하는 사람이 신돈이죠. 물론 이 신돈이 등용할 무렵에 누가 죽었죠? 노국공주가 죽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얘한테 다 넘기고 그래갖고 이제 신돈이 이제 등용이 돼가지고 전민변전도감을 설치해.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왜? 기초에 나왔기 때문에. 전민변전도감은 뭐냐면 고려 후기 때 가면 이제 건문세력들이 일반 백성들을 노비로 만들고 대농장을 이제 학대시켜요. 땅을 빼앗아서. 그래서 이 전민변전도감은 원래 양민이었던 사람을 뭐냐면 다시 양민화시키고, 그 다음에 빼앗긴 땅을 되돌려주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간청이에요. 이 도감이라는 것을 붙이면 임시간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전민변전 도감 외에도 이런 전민변전 사업은 예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충녕왕 때도 있었고, 충성왕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충무왕 때도 있었고, 공민왕 때 이제 또 했던 거야. 자. 그래서 이 건문세족들의 토지와 노비를 이제 몰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을 정비해서 유교교육을 강화했죠. 요게 이제 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성균관 정비는 어떤 의미가 있냐. 신진사대부를 등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특강에 의하면 신진사대부를 재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래서 건문세족들을 견제할 목적으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동정벌이 있어요. 요동정벌. 네. 그래서 그 국민왕 때 영토 개척도 많이 했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두 번에 걸쳐서 요동정벌을 했죠. 그때 그 요동은 주로 이제 동령부를 공격했어요. 동령부. 왜냐면 이 요양 심양 지역이 고구려 유민들이 되게 많았어. 고려 유민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양 심양이 그 통치했던 구역이 어떤 심양이라는 왕이 있었거든. 심양. 근데 이제 그때는 뭐 북원이라 해갖고 이제 북쪽에 있었지만 심양이 툭 가면 간섭지야. 부원배 근거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공격해야 되겠다 해갖고 뭐냐면 동령부를 공격해요. 성공은 했어. 근데 문제는 이 땅을 그 요동 지역을 지킬 수 있는 뭐냐면 군사력이 없었던 거예요. 네. 점령은 했지만 그래갖고 이제 요동 우리 땅이라 선포하고 물러갔죠. 요때 하락했던 인물이 이성계죠. 이성계. 자, 그렇지만 이 공민왕 때 이제 개혁은 결국에 실패했어. 건문세력들 반발과 신진사대부의 미학 그리고 이제 공민왕이 이제 이 사람도 왔다 갔다 하죠. 그래가지고 그 신돈을 또 죽여 또. 네. 그리고 말년에 이 사람이 자제이라고 해서 그 뭐냐 고관 대작들의 미소녀들을 이제 옆에 총애를 해요. 일종의 동성애 같은 것들을 하는데 그 홍률이라는 얘가 있어. 홍률가 이제 그 얘가 그 원래 이제 공민왕이 여러 왕비가 있었어요. 왕비 중에 이제 공민왕이 너 그 하나 찍어가지고 그 왕비하고 해라 하면서 이제 하면서 하는 걸 보고 자기 즐겼다고 하죠. 간음증 비슷한. 근데 이제 그 왕비가 얘를 가진 거야. 홍련 애를. 그러니까 너 죽이겠다. 홍련 보고 이제 하니까 이제 가만히 있겠어요, 홍련이? 아니죠. 들고 일어나 죽게 돼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공민왕이 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왕이 공민왕의 아들인 우왕이죠. 그래서 이제 이성계 입장에 이 우왕은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신돈의 자식이다.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폐가 입진하는 명분을 내걸었던 왕인데, 자, 이 사람이 즉위할 때는 되게 어릴 때 즉위했어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죠. 그러니까 누가 집권했냐면 이민이라는 사람이 집권했어. 이 사람은 건문세력인데 친원파라고 또 얘기를 하지만 그 한국사 통론은 또 중립파, 중립외교 이렇게 이제 중요한데 왜냐면 이때는 원나라가 그렇게 이제 힘이 강하지 않았어요. 원나라는 이미 명나라한테 망하고 어디에 있었죠? 저쪽 북쪽에 북원이라고 이제 불렸던데 새롭게 등장한 이제 명나라 공민왕 때 오고 이제 사대 관계를 맺었는데 이 명나라가 원나라 했던 것보다 더해. 그러니까 이제 국왕이 명간이다 하면서 다시 원나라와 손을 잡고 명나라를 견제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요. 대표 주자가 이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책마다 약간
이 사람을 친오파로 기술한 책도 있고, 아니면 중립파, 등거리 외교, 이런 식으로 기술한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왕은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 얘가 이제 뭐라고 하면서 이제 부정부패도 하고 하니까 이제 채영하고 이성계하고 손을 잡고 누굴 숙청하죠? 이인이파를 숙청해. 그래서 이제 채영과 이성계 양 두 명이 가두 체제가 만들어지죠. 근데 이제 얘네 둘이 이제 삐거덕거리는 것은 언제 때냐? 명의 천령이를 설치를 요구하죠. 천령이를. 그래서 이때 천령이는 이제 요동 어디예요? 오늘날 쌍성총괄부야. 그래서 이거 원래 원나라 땅인데 원나라를 명나라 계승했으니까 이 땅이 우리 땅이니까 천령이를 이제 설치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채영은 한번 이번에 붙자. 근데 이성계는 말려 설득해서 어떻게든 그만두게 하자. 그래서 갈등이 나서 이제 채영이 이제 요동정부를 주장하게 되고 결국에는 의아도 해군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제 이성계가 조민수하고 짜고 뭘로 하죠? 해군을 하죠. 그리고 우왕을 폐위시키고 창왕을 즉위하고 채영을 제거를 하게 돼요. 자, 창왕은 이제 요때 이제 업적은 별로 없는데 스시마 정벌 있죠. 스시마 정벌. 우리가 스시마 정벌이 2번 있었죠. 3번 있었어 정확하게. 그래갖고 창왕 때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선에 건국하고 나서 태조 때인가 한 번 있었어요. 그 다음에 태종 때 또 있었어. 세종 때. 근데 실제로는 태종이 한 거죠. 자, 박이가 이제 스시마 정벌을 했고, 외국의 근거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성계 일파가 폐가 입진한 명목으로 우왕과 차왕을 제거하죠. 폐가 입진은 뭐예요? 가짜 왕을 폐하고 진짜를 세우자. 이 가짜는 차왕이나 우왕은 그 신돈의 자식이기 때문에 얘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고조의 진짜 왕족을 찾아서 하자. 그게 내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공양왕이죠. 공양왕 마지막 왕. 그래서 이때 이제 가전법을 실시하고, 예. 그리고 저하를 발행하고 뭐 그 다음에 조선을 건국하죠. 공양왕을 4년 동안 하다가 나중에 폐위돼요. 또 이 사람은. 자, 그리고 이제 고려의 중앙 조직을 좀 볼게요. 고려의 중앙 조직은 중서, 문화성, 상서성. 그래서 원칙은 삼성육부제예요. 근데 실제 운영은 중서성하고 문화성 같이 했어. 그래서 이성육부제도 또 하거든요. 자, 중성 문화성은 뭐와 뭘로 구성되어 있죠? 이거 외워두셔야죠. 제신하고 낭사.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제신은 이품 이상, 그 다음 육부 판사를 겸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낭사는 그 간쟁기구, 이런 것들 이제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서성인데, 상서정은 있긴 있어. 명예직이야. 근데 벌 실권이 없어. 이거는 그 왕족들에게 주는 명예직이고, 실제 복야가 있는데, 복야가 간직이 좀 낮아. 그 정상품이야. 그래서 그 상서성의 총괄기구인 삼성 도성이 그렇게 뭐냐면 실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중성 문화성과 육부를 연계시켜주는 기관, 중개기구밖에 안 되고 실권이 낮았고 또 그 실권이 낮았던 이유가 뭐냐면 상서 그 복야의 뭐냐면 내용도 좀 적지만 간품도 낮지만 2품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육부에 판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육부의 장을 판사라고 해요. 판사인데 그 육부의 판사를 이제 겸직제죠. 이거는 그래서 판사를 겸직해서 장을 상하는데 이 판사들 누가 조사했죠? 제신들이 있어. 밑에 있는 제일 그 두 번째가 뭐냐 상서인데 상서는 정삼품이야. 그러니까 상서성을 거치지 않고 국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육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상서성의 권한이 별로 없었다. 예. 자, 그래서 육부는 보면 이병호, 형, 예공, 이부는 이제 문신 인사고, 병부는 무신 인사, 호부는 재정, 그다음 형부는 그 형벌, 예부는 뭐 교육, 공부는 상업인데 눈여겨볼 게 뭐냐면 부라고 되죠. 부 끝에 조선은 뭐죠? 조죠. 조. 왜 이게 차이가 있을까요? 그 고조 같은 경우에는 안으로 뭐예요? 항제국이라고 내세웠기 때문에 항제국 체제가 필요했던 거야. 부를 붙이는 거야. 근데 이에 반해서 조선은 뭐죠? 제후국이죠. 조라는 그래서 간청이 격이 좀 떨어진 거죠. 자, 형식적으로. 자, 그래갖고 이제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 파악을 해두시고. 자, 요거는 이성육부제는 당나라 간제를 영향받은 거고, 송나라 간제를 영향받은 게 2개가 있죠. 중추원하고 삼사야. 중추원은 추부라고 또 하죠.
그다음 추밀이 제일 이제 높은 간직이고요. 그래서 군사 기밀과 국정을 총괄하고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승선 있죠. 그래서 승선은 왕명 출납을 담당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누구하고 비슷해요? 승정하고 이제 비슷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 자 그다음에 3사는 화폐와 곡식의 출납 회계기구인데 원래는 이제 그 송나라 때 그 3사는 재정을 총괄하는 기구예요. 근데 고려시대의 3사는 좀 약간 기능이 축소돼 있어. 그 이유는 뭘까요? 재정을 담당하는 기구가 또 있죠. 호부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충돌되죠. 그래서 3사의 그 권한이 좀 낮았다. 그 다음에 어사대는 당나라에 영향을 받는데 정치와 잘잘못을 논하고 관리를 이제 비리 감찰하는 기구죠. 그래서 요거는 조선시대 뭐와 연결되죠? 사원부와 연결되죠. 사원부. 예, 대간 감찰기구. 예. 그 다음에 독자적 기구가 두 개 있어. 도병마사하고 식목도감이죠. 도병과 식목도감은 상설기구는 아니에요. 그때마다 만들어진 그 임시기구인데 나중에 상설화됐죠. 자, 도병마사는 국방 문제를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뭘로 바뀌냐면 도평의사사로 바뀌어요. 도당이라고 하죠. 예. 도평의사사는 군사 외에도 정치, 재정, 외교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선 초기까지 이어지다가 그 조선 초기 때 정종 때 실제로는 이제 이방원이 집권할 때죠. 그때 그 도평의사사의 기능을 먼저 다 떼가지고 나중에 정책 의결 기구만 이제 떼서 의정부를 만들죠. 의정부를. 그 다음에 이제 도병마사의 구성은 초창기 때는 제신과 추밀이었고요. 제추 합작기구였다는 거. 그 다음 식목도감은 이제 법제 격식 문제를 논했다. 그 다음에 대간인데 이 대간은 이제 뭐 하는 기관이냐면 이거는 역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에도 대간이 있고 고려시대 대간인데 물론 이제 구체 간직은 그때그때 달라요. 주로 왕권을 견제하는 목적이에요. 비판하고 언론기관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의 언론기구는 조선일보 조중동이나 뭐 한겨레나 YTN이나 다 뭐예요?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난 사적기구죠. 회사잖아요. 사설기구인데 그 당시 언론기구는 국가 안에 체제 내에 들어가 있어요. 관료조직 안에. 자, 이걸 대간인데, 자, 이 대간에서 이제 크게 보면, 그, 대간과 강간호 나눠요. 대간과 강간. 예, 그게. 대간은 이제 어사대 간원이죠. 예, 감찰하는 기구야.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는 사원부가 이제 그걸 담당했죠. 그다음 강간은 낭사인데, 그 낭사의 기능이 이제 여기 있죠. 왕권 견제, 서경, 간쟁, 봉박 세 개가 있어요. 자, 그 서경은 관리 임명, 법령의 개정, 폐지 등이 동일하죠. 그래서 이 관리 임명할 때 모든 관리들을 서경에 사인을 받아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조선시대는 약간 이제 다른 게 뭐냐면 조선시대는 5품 이상은 사인 받지 않고 서경 기능 없고 5품 이하만 서경 기능이 있어요. 간직 임명할 때. 그 다음에 간쟁은 왕의 잘못을 논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봉박은 잘못된 왕명을 시행하지 않고 대도를 보는 그런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거 꼭 외워두셔야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뭐 춘추관에서 이제 시정을 기록하고, 요 춘추관은 실록을 기록하는 거, 실록. 그래서 지금 고려왕조 실록은 없죠? 지금 남아있지 않을 뿐이지, 그 당시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7대신도 있다고 하는 건 만들어졌고, 근데 다만 지금 남아있지 않고 고조사 부분에 이제 1차 사에서 좀 부분적으로 실려 있는 거죠. 자, 하여튼 그 춘추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문관이 있었고 문안기구로서 한림원 춘추관, 비서시골 등등등등 이런 기구가 있었다. 그러니까 고려행정조직을 볼게요. 고려는 초창기 때 행정조직이 제대로 잡혀지지 않았어. 왜냐면 호족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했다 보니까 행정조직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잡히게 된 계기가 됐던 사건이 현종 때 일어나죠. 현종 때 2차와 3차 때 거란족이 침해받았죠. 특히 2차 침입 때는 이제 뭐냐면 어디로 도망갔어요? 저 나주 지역까지 도망갔잖아. 전주를 거쳐서. 근데 현종이 그때 개고생을 했어. 왜냐면 전주에 갔더니 와가지고 전주 그 수정이나 아전이 와가지고 군사 이끌고 너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공격을 하고 갈 때마다 뭐냐면 계속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나주 와서 간신히 이제 뭐냐면 한숨 놓았는데 나주는 자기 외가 쪽에 고려 외가 쪽에 이제 그러니까 좀 고려하고 친고조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신인데 이때 느낀 게 뭐냐면 이게
그 고려 중앙정부가 통치한 구역은 개경 주변뿐이고 경기나 개경 주변뿐이고 나머지 지역은 뭐예요? 안전이 없구나. 완전 자기한테 적대해주구나. 그 생각한 거야. 그럼 왜 그러냐? 호족들에게 너무 맡겨놨다. 그래서 이 중앙 조직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 조직 정비의 필요성도 같이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종 때부터 이제 점점 지방 조직을 정비해서 이제 뭐냐면 확대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때 이제 지방 조직의 정비는 한순간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종 때 조금씩 시작해서 형종 때 이제 본격화되고, 그래서 예종, 인종 때 거쳐가지고 완비된 거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이제 간제를 보면, 이제 일반화된 간제를 보면, 완비된 간제, 5도가 있어. 5도.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남쪽 지역에 5도를 설치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일반 행정구역이나 상설 행정기구가 없는 일반 행정구역은 뭐냐면, 원래 5도는 지금처럼 경기도, 경상도, 뭐 전라도 이렇게처럼 그 뭐냐 도지사가 있고 거기에 뭐 간청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안찰사가 그때마다 임기 6개월 안찰사가 왕명을 받고 파견해서 감찰할 수 있는 구역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상사가 되지 않았어. 근데 나중에 이제 5도가 뭐죠? 상사가 되기 시작해. 거기에 이제 일반 행정구역이 설치되고, 그 다음에 북쪽은 군사적 행정구역 양계가 있었죠. 양계는 이제 병마사를 파견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경기가 있는데 경기는 개경 주변의 땅이라고 했죠. 예. 원래는 그 경기도는 없었다가 나중에 현종 때 개경과 경기가 어떻게 돼요? 분리돼 나가요. 이게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상경제도가 있었어. 개경, 서경, 동경. 예. 근데 이제 문종 때 남경이 설치되면서 점점 어떻게 될까요? 예, 동경이 없어지고 이제 남경으로 들어가죠. 상경이.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상경의 장관을 이제 유수관이라고 했는데, 유수관은 원래 이제 유수경의 이제 고려 당나라 때 간제를 이제 들어왔는데, 보통 왕 한제가 중요한 요충지에 유수경을 설치하고 거기에 유수관을 파견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고려 시대는 상경을 설치하고 유수경은 안 뒀어요. 다만 간직으로서 유수관을 뒀고, 유수경을 둔 거는 언제 때부터죠? 이거는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4개 유수경이 있잖아요. 개성, 하성, 그 다음에 강화, 하나가 더 생각이 안 나는데, 개성하고, 그 다음에 북쪽에 있고, 그 다음에 강화하고, 강화유수, 그 다음에 하성유수, 하나는 생각이 안 났어요. 하여튼 4개 뒀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팔목의 목사를 파견하고, 그 다음에 주군의 자사를 파견하고, 현령을 파견했다. 자, 특수구역으로서 행정구역 뭐가 있죠? 향소부곡이 있죠. 예, 향소부곡. 지금까지 향소부곡 시험 문제 안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 거기 좀 눈여볼 게 소가 있죠. 보통 통일신라 시대까지는 향부곡이 있었어요. 소는 고려시대에 생긴 거야. 그래서 주로 특정한 물품들을 생산한 수공업단지들,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사람은 천인설이 있고 양인설이 있는데 되게 양인설이 최근에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양 역천, 그러니까 신분상 양이지만 역이 무겁기 때문에 천민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너무 차별받으니까 무신정변 때 뭐가 일어났어?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 망소에 나누고 이렇게 하죠. 그 후에 이제 너무 항쟁이 많으니까 나중에 고려 시대에 후기 들어가면 항소부국이 다 일반 군현으로 편입이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선 태조 때 아예 없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고려 행정구역의 특징은 뭐냐면 주현보다 속현이 많다는 거. 주현은 관리가 파견된 거, 속현은 관리가 파견되지 않은 선을 많은데 초창기 때는 주현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속현이 주현화되고 그 다음에 속현에 또 간목을 파견하죠. 이런 것들. 그다음 항소부국도 이제 일반 주요로 들어가게 되고. 자,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저희 지방간을 이제 몇 개만 파견했는데 점점 중앙 집권화 되면서 조선 때는 다 파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고려의 과거제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조선시대 과거제도보다는 임용에서는 고려의 과거제도가 많이 나와요. 이 부분이. 자, 과거를 이제 처음으로 시행할 때 여부한다없이 강종 때
그 당시 그 쌍기, 후주에 이제 쌍기에 건의받아 최초 실시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법제적은 양인 이상이에요. 그래서 고려시대도 양천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양인이면 가구제도를 볼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원칙일 뿐이고, 실제로 어떻게 봤느냐 또 학계 여기 의견이 많아요. 이건 이제 까마다 좀 다른데, 이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자, 종류를 보면, 문과는 제수업, 명경업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제수업과 명경업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수업이죠. 시부 송책을 봤던 명경업보다 제수업 강조했고 주로 이제 이 고른 사업은 귀족 향리 자재 등이야. 그래서 요것도 이제 선이 많은데 그 명경업 같은 경우에는 뭐 양인들도 법제적으로 다 볼 수 있게 해줬다. 근데 제수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향리 자재들만 이상은 볼 수 있도록 했다 법제적으로. 그러다 나중에 인종 때 모두 이제 법제적으로 양인들을 보겠다. 그렇지만 이건 법제적인 측면이고 실질적인 것은 귀족 향리자재들이 주로 응시했고 특히 향리들이 이 가거를 통해서 뭐냐면 문벌 귀족을 이렇게 성장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하고 다르죠. 조선은 향리가 가거를 볼 수 있는 것을 아예 박탈을 시켜놨죠. 예. 작가는 기술관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일반 백정, 그러니까 직역이 없는 그 농민들이 응시하거나 있고 거기 보면 명법업, 명산업, 명선업, 의업, 지역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조선에는 별로 없지만 고려에 있는 게 승선이 있어요. 승가. 그래가지고 교종성과 선종성 이렇게 있는데 자, 요 승가를 둔 것은 이제 그 중앙에서 승려들 통제하겠다는 거야. 조선시대 때는 승가가 거의 없었죠. 그 한 번 있었어. 그때 이제 명종 때 문정왕후가 불교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때 잠깐 이제 승가를 두고 있는데 곧바로 없어졌죠. 자, 무가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예 실시되는 건 아닌데 거의 실시됐다. 잠깐 그 예종 때인가? 그때 실시하다가 너무 반발이 크니까 없어지고 공양할 때 실시했다는데 공양은 이제 의미가 없죠. 이미 조선으로 넘어갈 테니까. 자, 그래서 무가에서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무관들은 어떻게 뽑냐? 그래서 이제 세습직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이제 고위직 무관이면 그 집안이 계속 무관 집안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1차 절차를 보면 절차는 이제 여기 문과죠. 예. 자, 여기가 이제 그 학계에서는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세 번에 거쳐서 뽑았다라는 견해도 있고 두 번에 거쳐서 2층제에서 3층제가 있는데 통로는 되게 2층제를 이제 입각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보통 이제 또 나눌 때는 또 3층제 입각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니까 이제 3층제로 돼 있기 때문에 3층제로 얘기할게요. 자, 원래는 이게 중간 시험이 거의 없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게 이제 지방에 뽑혀온 항공들이 너무 질이 떨어지니까 일정한 시험을 거쳐갖고 좀 능력이 되는 자격이 되는 애들 좀 뽑자 해갖고 중간에 1차 시험, 2차 시험 이렇게 두기 시작했는데 자, 1차 시험은 이제 보면 개수관시가 있어. 개수관이 주제로 해갖고 이제 봤던 시험이죠. 그리고 이제 뭐 빈공과에서 외국인이 보는 시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거쳐가지고 국자감시 있는데 국자감시는 국자감의 입학시험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국자감 입학시험이고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예종 때 들어가면 여기를 국자감시에 합격하고 진사를 홀치는 없고 몇 년 동안 수학을 해야 돼. 3년 동안 의무 수학을 하죠. 그래야지만 뭘 볼 수 있는 거죠? 본 시험인 예부시를 볼 수 있어요. 동단감시를. 그래갖고 이제 동단감시가 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고려는 과거제도 외에도 음서라는 게 있었어요. 음서는 뭐냐면, 5품 이상의 자제들에게 뭐냐면, 자기 아버지나 손자나 등등 해갖고 조카 등등 해서 뭐냐면 했던 애들이 있으면 주는 5품 이상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 손자, 그 다음에 동생, 그 다음 사이, 그 다음에 조카, 이런 것들만 이제 해서, 간직을 주는 그런 제도인데, 주로 이제 이런 음서 제도가 있었고, 음서는, 과거보다 더 우대했고, 자주 실시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아주 어린 나이에 또 받는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우대했다고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냥 특채보다는 좀 시험 보고 들어가는 게 좀 약간 뻔데 나잖아요. 간지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음서에 합격해도 많이들 또 각오를 봤어요. 예, 각오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군사제도를 이제 좀 볼게요.
자, 고려의 군사제도는 중앙군하고 지방군, 특수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중앙군은 주로 직업군인으로 편성돼 있죠. 군적에 오는 군인전을 지급했다. 물론 이것도 그 하나의 설이에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군반제설, 뭐 부병제설인데 군반제설이니까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야건 자선들에 세습을 했고 되게 그 대가로서 이제 뭘 받냐면 되게 무관들은 그 전시까지 포함돼 있고 이제 전시 가전을 받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이제 중하위급 정도는 군인전을 받아요. 예. 근데 이 군인전의 의미는 또 학교마다 약간 다르니까 이거 나중에 설명하고. 자, 그다음에 중앙군에서 2군 6기가 있었죠. 그래서 2군은 음양군, 그 용호군 이렇게 있는데 친위부대야. 예. 그다음에 6기는 이제 수도 경비나 국경방위를 해요. 그래서 위자 붙은 거 좌우위, 신호위, 홍위, 금위, 그래서 수도를 방어하거나 아니면 그 출정군이 해갖고 어떤 반란이 일어나거나 외적이 쳐들어오면 또 뭐냐면 출정 중앙에서 파견된 군대들 그리고 각각의 그 뭐냐면 요충지들 이제 장악한 것이 이제 6이었다. 그다음 지방군이 있는데 지방군은 크게 이제 주영군과 주진군 있죠. 그래서 주영군과 주진군은 주영군은 의무병이야. 네. 그리고 그중 일부가 뭐냐면 또 중앙군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윤번대도 교대도 근무를 하고요. 주진군은 상비군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둔했던 분들. 왜냐면 이제 양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항상 국방부로 공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기하는 그 부대가 있었어요. 자, 그렇게 구성이 됐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약간 고려시대 군역제도 좀 할 게 뭐냐면 완전한 양인계병은 아니에요. 양인계병. 양인계병은 뭐죠? 모든 양인들은 자기가 현역을 찍거나 아니면 보위로 편입돼가지고 봉조 편입돼서 경제를 보조해줘야 되잖아. 그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서 주영군에도 농민 의무병이라고 돼 있지만 엄민은 의무병보다는 성군되는 거야. 그러니까 태국에 가보면 제비뽑기 하잖아. 타이에 가보면 모든 사람이 군대 가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신체 검사를 해갖고 어느 조건이 되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와서 제비뽑기를 해. 그래갖고 2분의 1은 군대 가고 2분의 1은 군대 안 가요. 군대 가는 놈은 뭐 운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의무병이지만 그 일종의 성군대에서 온 사람이야. 엄밀히만 하면. 그때 안 한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주냐? 군인전을 지급해. 이때 군인전이라는 건 뭐냐면 그 실제 땅을 수조권을 지는 것보다는 그 자기 토지의 면세권, 명예권을 주는 거야. 이 정도는 선이지. 이렇게 이제 뭐냐면 조선시대처럼 완전하게 뭐냐면 양인계병제를 원칙도 내세우지는 않았다. 그리고 참고로 조선시대 때는 군인전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군인전이. 왜 군인전이 없죠? 지금 우리 국방에 보면 다 남자들이 하고 있죠. 근데 갔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줘요 지금? 그 국가에서? 덜 주는 거 없잖아. 그건 뭐냐면 당연하기 때문인 거야. 조선시대도 양인계병제 원칙에서 자기가 당연히 가야 되기 때문에 군인전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경제적으로 약간 보조해 줄 수 있는 뭐만 딸려주는 거죠? 봉종만 지급해 주는 거야.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고려시대하고. 자, 특수군은 이제 뭐냐면 앞에 이제 2군 6이나 뭐 주영군, 주진군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체제가 제대로 가동이 안 돼. 그때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가동하지 않을 때 특수군을 만들어요. 어떤 목적에. 그래서 강군은 이제 요거 2군 6이 이제 지방군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을 때 그때 거단 침입에 이제 대비해갖고 만들었고요. 그 다음 별무반도 이제 숙종 때 연인정벌 목적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윤관이 이제 뭐냐면 조직해서 예종 때 이제 동북 구성을 이제 점령하고 구성은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삼별초가 있죠. 최후가 설치했고 구성은 자별초, 우별초, 신의군인데 삼별초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제 학계에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왜냐면 이게 최후 정권, 무신 정권의 사병 역할도 하면서 그 간직이라든지 봉급이라는 거는 다 어디에 편입해? 중앙군에 편입시키고 그다음 봉급도 어디에 줘요? 정부 재정에서 주거든. 그래서 삼별초는 약간 사병적 성격도 있고 공병적 성격도 있다. 이렇게 이제 학계에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별초가 있고 그 다음에 연호군 이렇게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고려의 대외관계 변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예, 이번에도 이제 그 시험문이 나왔죠. 거란과 관련돼 갖고 고려의 대외관계 변천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같으면 4대 외교 관계죠.
그래서 항상 일본 애들이 맞는 주장한 게 뭐예요? 너희들 사대주의자다. 그래서 사대주의가 판을 쳐갖고 자주중 외교를 못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방박하고 고려시대 때 우리는 사대주의라는 게 아니라 사대 정책을 했다. 외교 수단으로서 사대 선택한 거지 주의수 받아들인 건 아니다. 자, 그러면서 고려 대외관계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시험 문제도 고려 대외관계 변칙이 많이 나와요. 고려 대외관계 변칙. 그래서 이민족을 대응하는 특히 고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북방민족들의 침해를 받아. 조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그 당시 고려에 있었던 누가 있었어? 송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송은 문치주의죠. 그래서 당나라는 주변 이민족을 잘 통제했어요. 말 안 들으면 둘 패고 그리고 어쨌든 당근도 주고 기미 정책을 했는데 송나라는 맨날 끌려다닌 거야. 그러니까 중심이 제대로 못 받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유목민족 계속 국가를 만들죠. 뭐 요나를 만들고 금나를 만들고 원나를 만들고 그리고 중국과 이제 막 싸우면서 이제 공격을 해. 그 중국을 한번 두들겨 팰 때마다 항상 누가 하냐면 후방을 공격해서 우리를 공격해서 먼저 안정화시킨 다음에 공격해. 왜냐하면 그런 민족들 거란족, 여진족, 몽골족들은 솔직히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싸우려면 총력전을 해야 되거든. 근데 고려라는 나라가 물론 그 의도는 없겠지만 고려가 후방을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 근거지가 없어질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한 번씩 치고 들어가. 그래서 이제 뭐냐면 고려는 그런 그 여진족이나 거란족 같은 몽골족 같은 그런 나라들 공격을 계속 받았다. 이런 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먼저 거란족을 보자. 거란족은 11세기에서 11세기 정도 있었던 민족인데, 자, 이들은 이제 그 고려 같은 경우에는 친송 북진 정책을 했어. 초기 때요. 거란을 배척하는 정책을 했고, 물론 초창기 때 이제 했다가 나중에는 또 하이하고 그러지만 이건 나중 얘기고. 그래서 세 번에 거쳐서 쳐들었자. 성종 때 그때 소송령이 80만이 대군을 이끌고 했는데 말이 80만이지 실제로는 거기에 공짜 하나 빼면 돼요. 되게 중국 애들은 뻥을 치니까 한 8만 정도? 그리고 이제 했는데 이때 소송령이 안흥진 전투에 한번 깨게 했죠. 그리고 이제 서해에 와서 단판을 해가지고 얻은 땅이 뭐예요? 강동 6주예요. 강동 6주. 예. 그래서 이 강동 6주가 상당히 중요한 땅이에요. 왜냐면 이게 원래 여진족이 거주했던 공간인데 그 당시 단판할 때 우리가 너희하고 친하고 싶어도 누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야 지금. 여진족이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내가 여진족 가지고 있는 강동 6주를 정복할 테니까 너네들 뭐냐면 보고만 있어라. 그러니까 6주를 하나가보다는 그냥 승인을 받았다? 추인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지역을. 그래서 이제 송과 외교 관계를 단절을 약속하고 너희들 친교 목적은 강동 6주를 못 테니까 너희들이 이거 먹는 걸 그냥 인정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끝났죠. 자, 근데 이 강동 6주가 상당히 중요한 게 후에 2차나 3차 침입 이후에 항상 그 걸리는 지역들 보면 강동 6주 지역에서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한번 거치고 들어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끌 수 있고 그리고 거기 지나가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도 항상 후방으로 또 공격받죠. 그래서 이제 항상 그 거란족의 뒷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요번에 시험 문제에 나온 흥하진 있죠. 흥하진. 흥하진도 강동 6주의 하나였어요. 여기에 개척한 땅. 그래서 흥하진이 2차 침입이나 3차 침입 항상 그 뭐냐면 그 거란족의 발목을 잡았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차 침입 때 흥하진 전투만 생각하는데 흥하진 전투가 2차, 3차 여러 번 있었어 이게. 제가 나중에 기출문제 분석할 때 그걸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 텐데. 자, 하여튼. 자, 2차는 이제, 요때 중간에 선종에서 이제, 목종이 있고, 목종이 강조의 정도에서 폐위당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현종이 즉위해요. 자, 그러니까 거란이 이제 뭐냐면, 그 신하가 어떻게, 왕을 가르치냐. 명분을 내걸고, 성종이 친히 40만 이끌고, 어딜 공격? 개경을 공격해. 개경을 함락하고, 현종이 어디까지 공격하죠? 도망가죠. 나중에 피난가죠. 근데 이제 문제는 성종이 이제 개경을 함락했지만 이걸 성을 하나하나 점령하고 함락시킨 게 아니라 그냥 논수도봉에 공격한 거야. 그러니까 뒤에 후방에 성이 계속 남아있죠. 그러니까 보급로를 끊으니까 괜히 가만히 있다가 뭐예요? 보급이 끊어지면 자기가 여기에서 개경에서 굶어 죽거든. 근데 이제 말을 들어보니까 현종은 저 나주로 들어갔고 나주가 그 당시 이천이라고 누가 뽕을 쳤죠. 하공진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돌아가는데 가만 놔두겠어요? 양규가 이제 공격을 하죠. 흥하진을 중심해갖고 여기에 또 흥하진 전투가 나와요. 여기에서 또
그래서 보급로를 차단하고, 그래서 크게 패배를 하고 이제 가고, 오늘 양규는 이제 싸우다 죽게 되죠. 자, 그 다음 3차 침입은 현종 때 있었죠. 그때 이제 명분이 됐던 게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강동 육주가 우리 땅이니까 돌려달라. 너네 입조해라. 입조하겠어요? 돌려주겠어요? 안 돌려주죠. 그러니까 소배합이 이제 군대 입국을 공격을 하고, 그때 이제 소배합이 흥하진 전투에 수공해서 한번 당했어. 그리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내려왔다가 개근까지 가니까 안 되니까 다시 돌아오는 길에 기주에서 흥하진 남쪽 지역에 기주가 있어. 그래서 기주 대첩에서 크게 깨졌죠. 예. 그래서 이제 흥하진 전투는 수공을 당했는데 기주는 바람의 방향을 따서 뭐냐면 바람이 방향을 바뀌니까 강감찬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하사를 날려 공격을 했어요. 예. 완전 달라요. 그래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오는 거의 흥하진 전투 나올 때 그 답을 기주 대첩에다 적어놓은 사람들이 우기더라고. 이거 기주 대첩 아니냐. 기주 대첩 아니에요. 100번 봐도 흥하진 전투인데 왜 기주다고 우기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다수결이 아니죠. 역사는. 다수가 우긴다 해서 그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이제 있는데 일단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기주 대첩은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결과 자, 권한이 이제 송나라를 먹지 못했다. 왜냐하면 항상 고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송, 권한, 고조의 어떤 삼각관계가 균형 유지했다. 심의 균형 상태에 있었다. 근데 이거는 우리만 주장하는 것 같아. 자, 중국사 보니까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 예, 다른 의미를 쓰고. 하여튼 그 다음에 나성을 축조했죠. 왜냐하면 개경을 공격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성이 필요하잖아요. 나성을 이제 만들었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긴 안 나왔지만 그 후에 이때부터 그 경기와 개경이 어떻게 분리되기 시작해요. 물론 갑자기 분리된 건 아니지만 이제 점진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리장성을 쌓았죠. 압록강 어귀에서 이제 동해안 도용포까지 천리장성을 쌓았는데 자, 이 천리장성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고구려가 쌓은 천리장성 위치가 달라요. 예, 요거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초조대장경을 간행했죠. 초조대장경 왜 간행했어? 거란족을 누구의 힘을 통해서? 부처님의 힘을 통해서 물리치의 초조대장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고려 때 어떻게 돼요? 몽골 침입 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간행된 게 제주대장경. 그 다음에 이게 팔만대장경이죠. 요 초조대장경과 관련돼서 요새는 기출문에 나왔어요. 예, 예문하고 관련돼 갖고 팔만대장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할 때 초조대장경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7대 실록이 편찬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현종 이전에 실록이 있었어.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때 태조실록, 태종실록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고조 때도 실록청을 만들어가지고 왕이 죽을 때마다 실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7개 실록이 있어. 근데 이 7대 실록이 거란이 침입할 때 없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복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다시 편찬하게 된 거야. 이 7대 실록은. 그리고 이때 제 7대 실록 만들고 계속 전해지다가 그 외에도 여러 실록이 있겠죠. 근데 지금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가 언제 없어지냐. 이것도 임진할 때 완전히 소실되죠. 없어져요. 근데 이제 7대 실록은 나중에 고려사를 편찬할 때 뭐예요? 1차사로 반영이 돼. 그리고 이제 조선 왕조 실록을 만들 때도 예전에 고려 왕조가 실록을 만들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그대로 어디에 전수된 거야? 고려 왕조도 전수된 거죠. 예. 자, 그 다음 여진족은 윤관이 벌무반을 조직했죠. 왜냐면 여진족과 싸우다 보니까 이게 윤관이 처음에 깨졌거든요. 기병 때문에 깨진 거야. 그래갖고 기병 중심을 재편해갖고 예종 때 동북 구성을 축조했는데 문제는 동북 구성을 축조해놓고 막 여진족 공격하고 지키기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돌려주죠. 그때 이제 윤관이 구성을 개척하고 쓴 척경 익비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설이 나. 동북 구성의 위치설, 길주설, 항문평양설, 그 다음에 등등 한 3가지 설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거는 나중에 또 얘기하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여진족이 점점 커져서 이게 이제 아골타가 금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이 세우고 금이 이제 남송을 이제 송을 공격해서 남송을 이제 이렇게 도망가고 송이 남송이 되고 그러니까 금이 세우고 나서 이제 처음에는 뭘 요구하냐 형제 관계를 요구해요. 근데 안 들어줬어. 어떤 쪽이 들어줬다고 돼 있는데 이거 안 들어준 거예요. 예. 그러다가 또 두 번에 사시면 4대 관계 요구해. 그러니까 이자겸이 이제 4대 관계 수사 관계. 왜냐면 이자겸 입장할 때는 그 강조가 왜 죽었어요? 대거란 정책을 제대로 못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강조가 권력을 잡고 그냥 무너졌잖아요. 자기가 이제 거란하고 싸우다 죽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대외관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소사대단 논리를 해가지고 받아들이죠. 예. 자, 요거는 이제 그 뭐냐면 조선하고 대비된 모습이죠. 조선은 명문론적 사대론이잖아. 근데 요거는 형세론적 사대론. 그러니까 대륙의 정세는 주인이 그때마다 바뀐다. 우리가 이제 작은 나라에서 큰 나라 섬기고 실리 추구하는 건 당연한 거다. 이소사대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자금을 쳐냈던 나중에 집권했던 이제 뭐냐면 김부식 같은 그 문벌 귀족들도 자신의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안정적인 대외관계가 필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 논리를 그대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몽골족을 보죠. 몽골족. 몽골족은 강동석의 역에 의해서 만나죠. 그때 이제 몽골과 동진군이 거란군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이때부터 이제 몽골이 와갖고 이제 사신을 파견해. 뜯어내려고 해. 게다가 이제 저교가 피살을 당하고, 이때 7년 후에 몽골 침입이 받게 돼요. 중간에 이제 그 몽골에서는 황제가 이제 바뀌고 그래갖고 좀 약간 지체대가 하다가, 그 당시 1차 침은 박서가 이제 기주성에서 크게 이기고, 강화가 수역때 다루가치를 파견하죠. 근데 얘네들이 멋대로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해서 최후가 다루가치 다 죽이고 어디로 가요? 강화도 천도해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몽고가 2차 침입이 나고, 그때 이제 여러 번의 침입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제 몇 번의 침입이 있냐면 기록마다 좀 다르긴 달라. 그래서 6차에서 한 7차 이렇게 이제요. 그래갖고 이제 이때 처음에는 민중들이 6차 열심히 싸웠어. 근데 이것들이 와가지고는 이제 강화도에서 놀기만 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단 6차 침입 넘어가서 뭐예요? 항복한 사람 많아져. 그래서 이제 나중에 총각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동령부라든지 그다음 쌍성총번과 이 시기 때 만들어진 거예요. 자, 하여튼 그 개경한도가 일어나고 이제 이때 삼별초 항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도망가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삼별초들이 도망갈 때, 그 항쟁 진도 정보 세울 때, 요때 일본에 우리가 연합해가고 몽골 치자라고 이제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일본 측이 이제 기록한 기록이 있어. 그걸 적어놓은 거. 개경 정보하고 그 다음에 상별초 정보가 와갖고 그 내용을 기록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려첩장 불신조조라는 게 있죠. 자, 고려첩장 불신조조는 고려의 외교문서의 두 개의 문서가 각기 다른 내용인데, 그것을 의심해서 의문점을 적어놓은 메모란 뜻이야. 불신조조가. 그러니까 이거 두세요. 명칭을.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자, 하여튼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공민왕 때 원나라 고착기 때 홍건적이 쳐들어오죠. 두 번에 걸쳐 쳐들어. 1차, 2차. 그때 2차 침입 때 공민왕이 양동까지 피난을 가고, 그 다음에 우왕 때나 천왕 때는 또 왜구가 많았어. 왜구가. 그래서 이때 왜구들은 정기의 왜구라고 하는데, 요때 이제 뭐냐면 어떤 시대야? 일본에선 남북조 시대죠. 그래갖고 이제 우왕 때 이제 쳐들어오니까 그 당시 최영이 홍산 대첩에서 크게 격파하고, 그 다음에 최우선이 뭘 만들어요? 하포를 만들죠. 그리고 나서 진포 대첩에서 많이 격파하고, 그때 도망간 이제 적들을 이성계가 한상 대첩에서 깨죠. 예. 그래서 이제 왜구를 이제 격퇴를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청왕 때는 더 나가서 이제 박이 때 어디까지 정복해? 왜구의 근거지였던 대마도를 이제 정벌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 이제 중세 경제사를 이제 좀 볼게요. 42페이지. 네, 42페이지 보세요. 자, 중세 경제사 볼게요. 자, 중세 경제사에서 이제 보면 조용조 체제가 확립됐죠. 조용조 체제가. 이거는 이제 조선까지 넘어가는데, 대개 보면 고려시대 때 조용조는 비슷비슷해. 그래갖고 조선시대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고려보다는. 자, 제일 중요한 게 토지제도인데, 이 토지제도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그래갖고 이제 전시가를 지급했는데, 전시가는 그 관리에게 녹봉을 또 지급하고, 그 다음 또 전시가를 지급했어요. 그래서 전시가는 전지와 시지로 나눠지죠. 전지는 토지, 시지는 임야로 딸감을 이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지배층의 경제 기반을 마련할 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은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죠. 뭘 주는 거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초권을 주는 거야. 네. 그리고 정부의 토지를 대상으로 했고, 원칙적으로 세습이 불가야. 그렇지만 실제로 세습이 되죠. 왜냐하면 여기 세습 맞다면서 토지도 어떻게 해요? 세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종류를 보면요. 그 전시가 안에 토지 종류 되게 많아요. 가전이 있고, 가전은 그 보통 저기 일반 문무관리들에게 이제 일을 했으니까 주는 월급 정도 비슷한 그런 것들이 가전이고요. 공음전은 이제 보통 다른 과는 세습이 불가는데 요거는 세습이 법제적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5분 이상 관리들에게 지급했고 사원전은 사원에게 지급해. 공신전은 세습이 가능. 공음전이나 공신전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 다만 그때마다 이름이 좀 달라진 거지. 그 다음에 구분전 같은 경우에 하급 관료와 군인 유가족. 한인전은 육품 이하의 하급 관리 자제로서 간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급하거나 관리가 되었으나 보직을 얻지 못한 건지들에게 지급하거나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이거는 자 내장전은 왕실 경비, 공회전은 중앙과 지방관청의 경비, 외역전 같은 경우에는 지방 향리들에게 지급되는데 이건 세습이 가능한 토지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외역전은 이제 특징 보면 조선시대 때도 외역전이 있었죠. 초창기 때. 근데 나중에 없어져요. 이게. 군인전은 군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건데, 자, 참고로 조선시대 군인전이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없죠? 없어요. 고조시대만 있고, 그러면 조선시대 때 무관들은 뭘 받았냐? 이거 군인전을 지급받은 게 아니라 가전을 지급받은 거야. 이거는요. 그 다음에, 무상계절시에서 이제 무상계통에게 줬던 그런 것도 있고, 자, 민전 존재하죠. 매매 상속, 임대 가능하고 사유지고 소유권이 보장됐다. 자, 그러면 이제 변천과정 보기.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이 변천과정. 예. 자, 요 변천과정은 주로 이 가전하고 관련돼 있어요. 요거는요. 자, 역분전은 태조 때 지급했죠. 개국공신들에게 지급했고요. 농공행사에 따라 공로를 기준했고 간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전시가인데 시장전시가는 간등과 인품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간등은 강종 때 마련한 사색 공복 있죠. 이걸 기준으로 했고 인품은 그 당시 이제 원흉이라고 해서 그다음 호족색들이 지급을 했어. 그래서 시장정시가는 예전에 국토를 중심으로 해갖고 문제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정정시가는 이제 인품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간등을 기준했고 18품 정시가를 지급했죠. 자, 그 다음에 경정전시가는 현직관리의견을 지급했고 공음전을 이제 신설했는데 공음전 이전에도 그 관련된 또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명칭만 바뀐 것 뿐이고 공신전이라는 공음전 바뀌고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 무관이 차별되고 한해가가 소멸됐다.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또 가정전시가와 경정전시가 많이 나오거든요. 요 두 개 비교하는 거 문제 많이 나와요. 이건 나중에 또 하면서 더 살펴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신정변 이후에 이제 정시가가 약화되고, 그리고 이제, 신진 관료들에게 뭔가 지급할 토지가 없으니까 뭘 지급했죠? 경기 파던 땅을 떼가지고 녹가전을 지급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원 간섭기 때 완전 전시가가 붕괴되고, 그 관문세 토지 경보 대농장이 소유하고요. 그래서 이하도 해군 때 이제 신진사들 모두에 이제 경제 기반을 마련해서 뭘 실시한 거예요? 가전법을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통론하거나 특강 이제 할 때 또 얘기를 해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생활 나머지는 거의 볼 필요 없어요. 이건 농민생활이 어떻고, 귀족생활이 어떻고 건너뛰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때 이제 그 조선 고조 후기 때 여러 변화들이 일어나. 네, 고조 후기 때. 그래서 여러 경제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변화들 이제 보면 자 고려 말기 때 농농사 중에 뭐가 도입되냐면 이항법이 보급되죠. 이항법이 보급되고 그렇지만 일반화되지 못하고 언제 일반화되죠? 조수기 때. 왜 저수지나 이런 것들이 아직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시위법이 발달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시위법을 통해서 후경지가 감소되고 그래서 고려 후기 때 조금씩 뭐가 등장하냐면 후경지가 없는 연작 상경이 가능하죠. 그래서 조선 전기가 들어가면서 일반화되죠. 자, 그 다음에 공민왕 때 이제 문익전을 통해서 그 목화가 전래됐다. 이렇게 있는데 문익전은 처음 이렇게 도입한 사람 아니에요. 그 목화는 예전부터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걸 이제 널리 보급시킨 사람이 문익전이죠. 이 사람이요.
그 다음에 농사 집요, 이런 것들이 도입을 하고, 자, 그 다음 상업 관련된 부분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고조의 상업. 고조는 중농을 했지만 억상 정책을 안 했어요. 오히려 상업 부분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죠. 그래서 상업을 진흥시켜가지고 어떤 국가가 경제를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득을 챙기려고 했어. 그래서 그건 이유 왜 그러냐면, 왕건이 어떤 출신이야? 상인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상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느긋했다고 보시면 돼요. 효용적으로.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아직 이제 경제 구조가 농촌 사회이기 때문에 대개 상업은 도시 중심으로 발전됐고 시전 설치하고 경시설 설치하고 이런 것도 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고조도 마찬가지죠. 예. 그다음에 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국가에서 운영된 개경, 서경, 동경 같은 대도시에 중요한 그 뭐냐면 상전도 있어. 서저점이나 그 다음에 약전이나 주전이나 다점이나 강영상점을 설치했다. 요거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려 후기 때 이제 대항구로서 범랑도가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 충성할 때 가경법을 실시해서 소금 전매제를 실시했죠. 자, 화폐와 관련된 것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국가가 적극적으로 화폐 유통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자연경제의 상태이기 때문에 화폐 널리 유통되지 못했죠. 근데 시도는 많이 했어. 예. 그래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시도했는데, 자, 기록상 최초의 화폐는 뭐예요? 권원중보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이 권원중보는 철전이에요. 철전. 보통 철전 가지고 뭐냐면 동전 안 만들어. 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때 철전 만들어줬고, 물론 일부 동전도 있어요. 권원중보 안에서도.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숙종 때, 그 당시 누구의 건의를 받아서, 의천의 건의를 받아서 송나라에 유학 갔다 의천의 건의를 받아서 사망통보니, 사망중보니, 해동통보니 등등 여러 화폐를 만들었죠. 근데 실제로는 별로 통용이 안 됐어. 그래서 경기나 개경일 때만 통용되고 별로 통용이 안 됐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좀 눈여겨 성종이나 숙종은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주의자야. 하풍을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되게 이제 고려시대 두 개의 세력이 있었죠. 토풍, 고려의 어떤 독자적인 것들 강조하는 사람과 하풍, 중국 걸 강조하는. 그런데 하풍을 강조하는 사람들 왕들이 성종과 숙종인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중국 제도를 이식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중국 제도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화폐도 도입하고 그랬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고려 후기 때 저하라고 해서 원나라 화폐, 명나라의 보초에 영향을 저하가 있었고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됐고, 태조 때 잠깐 또 발행됐다 또 안 됐어. 하여튼, 이런 게 있고, 고리대가 성에서 보가 출연됐다. 그래서 이제 기금을 만들어서 이자를 경비를 충당했고요. 그러니까 수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거 시험문제 나왔죠? 이거 좀 되게 어렵게 나왔는데, 간청수고, 소수고, 민간수고, 이렇게 이제 사원수고 4개가 있어요. 근데 초창기 때 간청수공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민간수공이나 사원수공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사원수공업이 상당히 예전 시험문제 나왔고 간청수공업도 구조 관련된 내용 나왔죠. 간청수공업의 원리 저희 방법은 나중에 조선 전기까지 계속 가요. 네, 이거는 이제 뒤에 좀 다시 설명하고 후기 때 들어가면 고려는 이제 공무용 중심이었고요. 예. 그래서 병랑도가 국제무역하고 번성했고, 주로 대성무역 중심이었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대일, 여진, 아라비아 사이, 원간 섞기 때문인데, 이런 내용들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에 사회사로 넘어갈게요. 자, 중세 사회를 볼게요. 자, 중세 사회, 고려 사회는 신분사회죠. 그래서 지배층이 있고 피지배층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귀족이 있고 중류층이 있어요. 그래서, 귀족들은 이제 요 내용도 있으니까, 처음에 문벌 귀족이었다가 무신, 건문세족, 신진사대로 이렇게 권력층이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류층에서는 이제 여러 직종들이 있죠. 그래서 잡류, 남반, 향리, 군반, 영리, 서립, 이렇게 이제 어떤 직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다음 호족 출신으로서 이제 나중에 호장, 고장, 이렇게 실질적인 지배층이 있었다. 자, 그 다음 피지배층으로서 양민과 천민이 있었는데, 양민의 구성을 보면 이제 백정이 있어요, 백정.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백정은 조선시대 백정은 달라요. 여기는 백백제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없을 백자야. 직역이 없는
성인 남자들을 백정이라고 해. 일반 농민들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세종 때 이 백정의 의미가 바뀌어지죠. 뭘로 바뀌어져요? 이거는 예전에 하척. 그러니까 고기나 이렇게 잡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의 의미로 바뀌어. 그러니까 이 하척의 의미가 백척이 되죠. 자, 하척은 이제 양수척이라고 하는데 주 도산업에 종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떠돌아다니고, 근데 이제 서대에 의하면 이 여진 귀족, 여진나 거란족의 기하인으로 구성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 이민족으로 구성됐다 그러는데, 하나의 설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진척, 제인 등등등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특수집단으로서 이제 향소부곡이 있다. 그래서 하척이나 이제 특수집단의 향소부곡을 뭘로 볼 것이냐. 이게 또 문제가 있죠. 향소부곡은 지금은 양인설이 대부분 되세요. 근데, 신분상 양이지만 여기천하죠. 신양 역천을 보고 있고, 하척은 양인으로 본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천인으로 본 사람도 있어. 양인설과 천인설 동시에 있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야. 양인, 천인설 있는데, 대개 보면 천인설이 주류야. 하척은 신분상 천이었다. 이렇게 보는 설이 되게 많아요. 자, 그 다음 완전하게 천민은 이제 공노비, 사노비, 노비죠. 노비는 이제 재산으로 간주되고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적 징천에 의해서 이제 충용할 때인데 한 부모가 한쪽이면 자식도 노비였다.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일적 징천 천자수노법 같은데 노비 종목법인데 이건 좀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거는 좀 약간 복잡해갖고 개념이 두 개의 중의적 의미가 있어갖고 자 하여튼 그러면 고려시대 때 그 노비를 보죠. 예전에 뭐 노비가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어. 예, 들어가는 교수님 중에 노비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 많아요. 예, 그래서 노비를 좀 보면 자 고려시대 때 그 공노비, 사노비도 구성되어 있고 이건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자 조선도 마찬가지면 역의 종류에 따라 입영노비와 외고노비 나와요. 입영노비는 중앙이나 중앙간청, 지방간하에서 자병에 종사하며 급료를 받는 생활노비야. 그리고 외고노비는 중앙이나 중앙간청 지방간에 없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농업에 종사하면서 규정된 액수를 이제 간청에 받아서 신공을 바쳐요. 주로 뭘로 바치냐면 그냥 포로 바치죠. 포나 돈으로 이렇게 바치는 거기 외고노비인데 이 외고노비가 이제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조선시대 때는 낙공노비로 바꿔. 낙공노비.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보충 수업 했다가 방과후 수업 바뀌잖아. 명칭이 바뀌어. 외고노비가 낙공노비로 바뀌어.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영노비를 더 다른 말로 이제 조선시대는 뭐라고 하죠? 성상노비라고 하죠? 또 동일한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노비는 어디에 거주하였 따라서 이제 솔고노비와 외고노비로 하는데, 솔고노비는 기종의 사원에 직접 부인 노비, 같이 거주하면서, 외고노비는 주인과 따로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고요. 어떤 일정의 신공을 납부하고 그다음 소작 및 토지 소유도 가능하고 거의 양민백정과 비슷한 경제적 생활을 해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노비는 외국의 노예하고 좀 다르죠.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노예는 가족을 결혼도 할 수 없고 원칙상 그다음 재산도 소유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노비는 좀 약간 좀 대우가 좋았어. 가족도 소유할 수 이룰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모두 이제 자기 돈과 땅을 소유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노비가 노비를 소유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중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물론 나쁜 것은 뭐냐면 세전제라 가지고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줬던 건 뭐냐면 자식들이 또 뭐가 되는 거야? 노비가 되니까 그런 것들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노마시대 때 노예도 좀 좋은 것도 있어요. 노마시대 노예가 한평생 노예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60세인가 정도 되면 이게 뭐냐면 돈을 받고 아니면 그냥 풀어줘. 그리고 이 노예의 자손들은 뭘 얻게 되냐면 시민권 얻어요. 시민권을. 그러니까 그 노예는 시민권 못 얻어도 그 노예의 자손들은 뭐냐면 나중에 결혼해갖고 시민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에 의하면 풀어주고 그 가족들이 이제 가족을 잃은 다음에 그 시민권 얻죠.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의 노예는 그냥 한 20년 동안 바짝 일하고 나와가지고 가족 잃은 다음에 그 아들 댁 가서 시민권 얻어가지고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노예 출신의 자식들이 또 뭐냐면 높은 간직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로마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좀 보면 이제 항도 조직은 좀 기억을 해 두셔야죠. 요거는. 그래서 용화항도에서 이제 그때 김유신이 만든 조직이 있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성장했던 건데, 자, 이들은 이제, 바닷가에 더 매양하는 무리로서 불교 신앙 조직이었다. 그래서 미륵 신앙이 일종으로서 이제 조직이 됐고, 그래서 불상이나 석탑, 절, 이런 것들을 건축하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바뀌게 되죠. 예, 그래서 고려 후기 때 조선시대의 그런 향도적인 성격이 다른데,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자, 사회제도는 의창, 상병창, 이런 것도 있다. 자, 그 다음 법률로서는 이제 뭐 간습법이나 당륜을 이제 뭐냐면, 중요시여기고. 근데 요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법률제도는 조선시대가 더 중요해요. 임용에서는. 풍습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각자 읽어보시고, 혼인제도 중요하죠. 예전에 시험문이나. 혼인제도하고 여성의 지위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 강조되기 때문에. 요거는 고려시대하고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뭐와 관련된 조선 정기. 되게 16세기까지, 되게 한묶음 묶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 후기는 또 다른 거고. 그래서 혼인은 일부 일처제가 일반적이다. 그래서 법제중 일부 일처제예요. 다만, 어디가 일부 다처제는 허용하죠? 이건 고려 왕실만. 왜냐면 왕실은 자손을 많이 생산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근데 왕실 일부 다처제도 조선시대는 전공이 있고 후비가 있죠. 왕비가 후비가 구비 있잖아요. 근데 고려시대는 그게 없어. 그냥 첫 번째 왕비, 두 번째 왕비, 세 번째 왕비, 네 번째 왕비야. 똑같은 다 지위야. 자, 그래서 처하고 처분 좀 다르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실은 친족 간의 혼인이 선행인데 특히 뭐냐면 왕족끼리는 동성 결혼이 많았어요. 같은 친족과의 근친혼이. 예. 그래갖고 근원이 있어. 이제 처음에는 왕자나 공주나 다 근친혼이거든. 그러니까 왕자도 왕씨 가문만 결혼해야 돼. 그래야지 인정받아. 그 아들들이 자손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냐면 근친혼을 자주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비리비리하죠.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근친혼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리고 나 손이 적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대가 끊어지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안 되겠다. 현종 때부터는 이제 그때 현종이 나주도 도망가잖아요. 근데 공주 왔더니 다른 호장색 호족색들 막 자기를 박해하는데 공주에 있는 호족은 자기를 막 성대하게 막 베풀어주고 그래요. 그 호감을 살 수밖에 없죠. 그 공주에 있는 이제 호족을 그 딸하고 결혼했어. 그 딸들 공주 호족이 어디 쪽에 있냐면 신라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왕비족들은 되게 신라 계통의 왕비족들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성들과 결혼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많아지기 시작해. 그래서 현종 때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현종 때부터 완전히 핏줄이 바뀌게 돼. 신라 계통으로.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는 불천지주가 3명 있죠. 태조, 왕건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었던 해종. 맞죠? 해종. 예. 그 다음에 현종 때. 왜 현종 때 이렇게 중요시했냐? 이때부터 왕통 계통이 신라 계통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여튼 왕자는 그런 동서놈을 좀 했다가 나중에 깨지고 다만 공주는 예외적으로 같은 왕씨끼리만 결혼해야 돼.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는데 물론 얘가 몇 개 있긴 있는데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예. 조선은 뭘까요? 조선은 절대 없죠. 근친혼, 동성불혼, 근친혼 금지나 동성혼 불혼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뭐만 했죠? 이성만 했어. 그래서 그런지 이제 조선 같은 게 뭐냐면 대가 많죠. 사람 수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의 지위를 보면 자녀 군분상속. 그러다 보니까 군분상속이기 때문에 제사도 어떻게 되죠? 돌아가면서 하죠. 윤회봉사. 그리고 여성의 제가도 허용했고, 그래서 여성의 제가 자유롭게 됐고, 물론 허용했다고 해서 이제 다 허용한 건 아니고 남자가 사별했거나 남자가 애칠 때 이제 제가를 허용했어요. 예. 그 다음 호족도 연령성 기준고 여성 호주가 가능하고 그 다음 난기 여가라는 게 있죠. 장가 간다는 그런 말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또 고려시대는 사회나 외손자, 그러니까 처계나 외계 쪽에 또 음서 혜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철저하게 뭐죠? 북의 계통만 문흥제도의 혜택을 받죠. 자, 고려후기 때는 무신직공의 대구 농민봉기가 있었죠. 두 번에 걸쳐서, 두 차례 그러니까 첫 번째 신라 말기와 함께 2차 농민봉기가 고려 후기 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간섭기 때는 이제 그 당시 정공세우나 몽골 귀족과 혼인하고 몽골에 능숙하게 출세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 중에 뭐냐면 조인규라는 인물이에요.
조인규는 뭘로 유명하냐면 그 딸이 누구의 부인이 됐죠? 충성왕의 부위가 됐죠? 조비라고. 근데 이제 그 충성왕의 그 원나가 공주가 있어. 또 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원나가 공주가 그 조비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 그래서 조비를 무고를 냈잖아요. 그 조비 무고 사건이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가지고 원나가 한시 트집당하고 그 충성왕을 이제 대도로 이렇게 불러오고 다시 충성왕 대신에 충녕왕을 왕위로 세웠죠. 자, 뭐 이렇게. 자, 그다음 몽골통이 있고 이제는 또 고려 왕이 있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문화사 부분을 볼게요. 자, 문화사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